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의 뒤를 이어서 실질적으로 문명이 어떻게 발달했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교과서로 보면은 24페이지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이르는 그런 부분을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니까 이런 부분 여러분 잘 생각해서 잘 따라올 수 있도록 하세요. 보다 보면은 여러분들 좀 밑줄이 되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밑줄이 되게 많이 있을 건데 기본적으로 선생님은 밑줄 같은 거 정말 많이 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줄은 그냥 그려려니 하고 그렇게 많이 친다고 생각을 해주시는데, 기본적으로 선생님은 별표는 최고 3개까지 치기는 합니다. 보통 기본적으로 봤을 때 별표 3개까지 친다고 하면 그건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오는 거죠. 하지만 별표 3개짜리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만큼 이제 중요도가 높은 것이 별표 2개 반 정도 되는 거. 그 다음에가 이제 별표 2개, 그 다음에 별표 1개 반, 별표 1개, 뭐 별표 반 개, 뭐 이런 순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 여러분 명심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줄 수 있도록 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린트는 5페이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자, 먼저 등장에서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사이에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 문명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프린트에 보면은 오른쪽에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보이죠? 당시 이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의 경우에는 거의 요쪽 지역에 이렇게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현재의 이라크, 이란 뭐 이런 쪽에 있다고 생각되어지면 되는데요. 이곳은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하는 그런 곳이 있는데, 보통 이게 왜 이제 비옥한 지형에 해당이 되냐면, 강물의 경우에는 비정기적으로 혹은 정기적으로 범람을 할 때가 있죠. 비가 많이 와가지고서 홍수가 나는 것을 이제 보통 우리는 범람이라고 하는데, 이 범람을 하면서 상류 지역에서 동물이 죽었었던 그 사체가 썩은 것들이라든가 식물이 죽었었던 그런 사체 썩은 것들, 이런 것들이 강물에 쓸려서 내려오다가 강물이 범람하면서 주변으로 쫙 하고 뿌려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지역의 경우에는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이 둘 다 있다 보니까 양쪽에서 같이 범람하면서 가운데 겹쳐지는 이 부분이 바로 굉장히 걸음기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몇천 년, 몇만 년 전서부터 계속해서 거기에다가 바로 걸음기가 쌓이게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지역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굉장히 비옥도가 높은 지역이었다 볼 수 있겠죠.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보통 곡식을 한 가마니 정도 심는다고 한다면 보통 2가마니나 3가마니 정도밖에 바로 가을에 수확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1가마니 정도를 심으면은 5에서 6가마니 정도를 수확할 수 있었다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의 농업 생산량이 굉장히 높았다고 볼 수 있겠죠. 당연히 사람들이 먹고서도 남아 돌게 되는 그런 식량이 많이 있게 되다 보니까 그것을 서로 이제 가지려고 하는 과정 중에서 자연스럽게 바로 사유재산 제도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사유재산 제도가 등장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곡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부자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고용하거나 혹은 노예를 사거나 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서 이런 지역에서 이른바 계급제도가 나타나게 되면서 문명이 본격적으로 발달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들어와서 반론도 좀 있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최근에 현재까지는 기원전 3,500년 전에 만들어졌었던 문명이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서 바로 전 세계 최초의 문명이다 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출신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민족이 바로 수메르인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인데요. 이들이 만들었던 대표적인 도시 중에 하나가 우르, 그 다음에 라가시라고 하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서 운영을 했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었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곳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지도에선 나오지 않지만 사실은 이 지역의 경우에는 바로 사방팔방이 완전히 뚫려 있는 그런 지형이었어요. 무슨 산맥
해도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당장 바다가 여기 보이다시피 이 양쪽을 전부 다가 바로 바다가 없고 전부 다 평야지대다 보니까는 사방팔방으로 주변에 있는 그런 민족들이 이 지역으로 쳐들어오기가 굉장히 쉬웠던 그런 지형이었습니다. 이 지역에 있었던 세력이 힘이 셌었다고 한다면 주변으로 쉽게 확장해 나갈 수 있었지만 이 지역에 있었던 그런 민족이 만약에 힘이 약했다고 한다면 주변의 침입을 받기 굉장히 쉬웠던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나게 되느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여러 개의 나라가 되게 쉽게 일어나고 쉽게 망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의 나라가 흥했다가 망했다가 흥했다가 망했다 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그 과정 중에서 사람들의 목숨이 얼마나 많이 없어졌겠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때 당시 이 사람들은 일단은 당장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상황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때 당시에 바로 죽은 다음에 세상에 대해서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어요. 당장 현재의 삶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측면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방적 지형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현세의 삶을 중시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대표적인 그런 이 시대 때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인식을 바로 보여줬었던 그런 대표적인 그런 작품이 바로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하는 건 책이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들은 바로 도시 가운데에다가 지구라트, 이제 프린트 5페이지에 보면은 거기에 지구라트의 모형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완벽한 모형을 보려고 한다면 교과서 24페이지 보세요. 거기에서 밑에서부터 위로 쭉 하고 올라간다 있죠? 이것은 거대한 계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바로 이 정도의 높이로 거대한 건물을 쌓았다고 하니까 글쎄요. 뭐 성경책 쪽에서는 바로 이렇게 쌓아놨던 그런 이 신전을 일컬어서 뭐 바벨탑의 그런 모형이 저거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건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벨탑이 저거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건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거대한 모습을 띠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지구라트라고 하는 대표적인 신전이었다는 것을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정정치, 신이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신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봤을 때 존재하는 것인지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신정정치는 왕이 신의 명령을 들어서 신의 대리인으로 바로 국가를 통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볼 수 있겠죠. 즉 국왕은 국왕의 권력의 권위에 의해서 백성들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의 권리를 빌어서 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너희들은 바로 그 말을 들을지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서 국가를 통치했었던 그런 시스템이 바로 이 신정정치였었다는 것을 같이 기억해 주기 바라고요. 그리고 국가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행정적인 선무 같은 것을 볼 필요가 있잖아요. 바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시에 갈대 같은 그런 식물의 줄기를 이용해 가지고서 커다란 점토판을 하나의 종이로 사용해서 거기다가 쐐기 모양의 형태의 문자를 만들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 자, 교과서 23페이지 왼쪽 위에 나와 있는 그런 형태의 문자를 많이 만들게 돼요. 프린트에는 바로 뒷장에 나오기도 하죠. 4페이지에 바로 그런 쐐기 모양의 문자를 만들어 가지고서 이걸로서 기록을 하고 있었고요. 이 기록은 지금 현재 조금씩 좀 많이 해독이 되고 있는 상태긴 합니다. 완벽하게 해독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요. 자, 그런 점에 여러분이 같이 기억해 주기 바라고, 이 지역의 경우는 대표적으로 봤을 때 농업이 중요시 여겨졌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 농업을 할 때는 음력을 통해서 달이 어떻게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가, 이걸 가지고서 농사를 지내는 것이 일반적으로 훨씬 더 편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날짜를 세는 방식은 음력을 사용합니다. 이것을 좀 더 어려운 말로 태음력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당연히 음은 이제 달을 의미하니까. 근데 이 태음력의 반대말은 무엇이냐? 태양력입니다. 그 태양력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이
지고 뜨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매긴 달력이라 볼 수 있겠죠. 이 양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달력에서 날짜 세는 방식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태음력은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음력을 세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라 볼 수 있겠죠. 여러분 보통 음력설을 세기도 하죠. 바로 그런 것을 여러분은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다신교가 있었습니다. 신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여러 명의 신들을 이때 당시에 모시고 있었었는데 그런 사람들의 인식의 단면을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보이는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길가메시는 바로 누구냐면 이때 당시에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대표적인 반신에 해당하는 영웅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영웅이었던 이 길가메시는 바로 엔키두라고 하는 친구와 같이 모험을 떠나면서 많은 이제 그 괴물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공로를 많이 세웠던 그런 사람인데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떻게 하다가 갑작스럽게 엔키두라고 하는 자기 친구가 죽게 되자 바로 이걸 보고서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즐겁게 산다고 하지만 언젠가는 죽을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는가를 찾기 위해서 당시에 이 불로불사의 약을 찾게 됩니다. 마치 옛날에 진시황이 그렇게 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이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약을 찾기 위해서 엄청난 모험을 했는데 그 과정 중에서 결과적으로는 불로불사의 약을 얻었다고 합니다. 드디어 집에 돌아왔고, 그리고 이 길가메시는 바로 그걸 보고서 너무 기뻐서 이 약을 빨리 먹긴 먹어야겠는데 그래도 몸과 마음을 정갈이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가지고서 당시에 이 커다란 이제 욕조에다가 물을 받아서 거기서 이제 목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정갈한 마음으로 이 약을 먹으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 물이 너무 따뜻한 겁니다. 물이 너무 따뜻하다 보니까 당시에 이 길가메시는 자기도 모르게 이 욕탕 속에서 스르르 잠을 청하게 됐었어요. 근데 마침 지나가던 뱀이 이것을 홀라당 먹어버리는 바람에 결과적으로는 길가메시는 바로 잠에서 깨어났는데 자기의 불로불사 약이 없게 된 것을 보고서 엄청나게 한탄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설화의 맨 마지막에는 이런 얘기를 하죠. 이때 당시에 이렇게 엄청나게 자신의 삶을 한탄하고 있었던 길가메시 옆으로 어떤 한 이 지역의 여성이 지나가면서 이 길가메시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길가메시여,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고. 죽은 다음에 세상이 뭐가 중요한 것인가? 바로 지금 현재 너가 살아있고 그 다음에 살아있고 있는 이 상황을 말 그대로 즐겨라. 친구도 만나고 뭐 사랑도 하고 이렇게 해라. 현세에 주어진 그런 시간을 바로 즐기는 것이 너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이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 길가메시 서사시는 끝이 나게 되죠. 바로 이걸 통해 가지고서 지금 현재를 즐기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바로 이 길가메시 서사시가 주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길가메시 서사시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주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청동기가 많이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시대 때에 기본적으로 문명은 청동기가 만들어져야지 문명이라고 보면 됩니다. 때문에 기본적으로 봤을 때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그렇고 나중에 보이게 되는 이집트 문명, 그 다음에 중국 문명, 다른 문명도 다 마찬가지고 전부 다 이 기본적으로 금속을 사용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그 뒤를 이어가지고서 등장했었던 그런 나라는 바로 이 바빌로니아 왕국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즉, 아무르인이라고 하는 그런 민족이 기원전, 여기서 BC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BC, 이것은 기원전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보통 이제 기원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서양에서 정했었던 달력을 세는 방식입니다. 즉, before 크리스트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예수가 태어나기 1800년 전쯤에 바로 아무르인이 세웠었던 나라에서 함무라비 왕이라고 하는 걸출한 영웅이 한 명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 왕은 당시에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를 하게 됐었는데, 즉 이들은 이때 당시에 여러 개의 도시국가로 나뉘어져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함무라비 왕이 완전히 하나로 다 통합을 시켜버려요.
하나로 통합을 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이 지역을 마음대로 강력한 왕권을 이용해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대표적으로 그 시대의 대표적인 기록 중에 하나인 바로 함무라비 법전비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프린트 5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런 비석과 그 다음에 교과서 24페이지에 나와 있는 비석이 바로 그것이라 보면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법전은 다음과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프린트 5페이지 한번 보세요. 원래 이제 여러분들 함무라비의 법이라고 한다면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구절로 되게 유명한 거 아닙니까? 즉 누군가가 A라고 한 사람에게 뭐 100만큼에 해당하는 피해를 줬다고 한다면 바로 그 A는 나에게 100만큼의 피해를 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준 것만큼 받은 것을 돌려주는 그런 형태의 법의 집행을 일컬어서 우리는 보통 뭐라고 보냐면 복수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복수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가 있었냐면 여기서는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즉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기본적으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이게 신분에 따라 다른 겁니다. 만약 귀족이 귀족의 눈을 다치게 하면 그의 눈을 다치게 한다. 귀족이 귀족의 눈을 다치게 하면 그의 눈을 다치게 한다고 했었으니까 이건 대표적인 복수주의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 귀족이 평민의 눈을 다치게 한다. 혹은 뼈를 부러뜨렸다 라고 한다면 바로 그 귀족은 바로 그 평민에게 은화 1미나 약 80g을 지불해야 한다. 아니 귀족이 다른 사람의 평민의 팔을 부러뜨리거나 눈을 다치게 했다고 한다면 자기도 뼈를 부러뜨리거나 아니면 눈을 다치게 하는 것이 원칙인데 바로 귀족이라고 하는 신분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처벌을 받는 거가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해가지고서 귀족과 평민에게 주어졌었던 그런 권리 자체가 차등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술 더 뜨면은 만약 귀족이 다른 노예의 눈을 다치게 하거나 뼈를 부러뜨렸다면 그는 노예값의 반을 지불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에는 바로 그 노예를 죽여버렸겠죠. 때문에 이 법의 가장 큰 특징은 복수주의가 있었다는 점, 또 한 가지 신분에 따른 차별이 있었다는 점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잘 나갔었던 여러분들 이 바빌로니아 왕국, 하지만은 달이 차면 기운다는 말이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 바빌로니아 왕국은 함무라비 왕 때 전성기를 구가했었지만 그 이후에는 새롭게 철을 가지고서 무기를 삼아서 썼던 바로 히타이트인이라고 하는 그런 민족이 이 지역으로 침공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청동하고 철하고 같이 쨍하고 부딪히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철이 훨씬 더 강하고 단단하기 때문에 철이 이깁니다. 청동이 꽝하고 부딪히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청동의 경우에는 뭐 구부러지거나 아니면 청동 자체가 아예 부러져 버리겠죠. 이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대가 안 됐다 여겨졌었던 이때 당시에 이 바빌로니아 왕국은 멸망의 지경을 당하게 됩니다. 이 히타이트인들은 자기들이 만들었던 이 철제 무기들의 비밀을 끝까지 알려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나중에 가서는 또 이제 이 철제 무기를 만드는 방법이 다른 민족들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그들도 역시 멸망의 지경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나중에 가서 한번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프린트 5페이지에 먼저 1번 등장에선 동그라미 1번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위치하면서 밑에다가 빈칸에다 적겠습니다. 비옥한 초승달지대, 비옥한 초승달지대. 초승달 모양에 해당하는 건 땅이 양강에 둘러싸인 지역이 바로 초승달 모양이었거든요. 때문에 비옥한 초승달지대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동그라미 1번. 자, 동그라미 2번. 기원전 3500년경. 자, 수메르인. 이 수메르인이라고 하는 민족이 바로 우르와 라가시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면서 전 세계 최초로 문명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수메르인이 도시국가 건설, 빈칸 읽겠습니다. 우르.
그 다음에 라가시 등 오른쪽에다가 한 조각 빼서 뭐라고 적어주냐? 최초라고 적어주세요. 최초. 자, 그 다음에 2번 특징에서는 동그라미 1번 개방적 지형이었다. 개방적 지형이었다는 점. 동그라미 1번 개방적 지형. 자, 이민족의 침입이 잦아서 밑줄 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만한 현세의 삶을 중요시했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기억을 해주고요. 자, 동그라미 2번에 도시 중앙에는 바로 동그라미 2번 밑줄 치겠습니다. 거대한 신전 건설, 지구라트라고 하는 신전을 건설했다는 점. 동그라미 3번 신정 정치를 실시합니다. 왕은 누구의 대리인일까요? 바로 신입니다. 즉 왕은 왕의 권력을 통치한 것이 아니고 신의 권력을 빌려서 바로 이것은 신의 명령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국가를 통치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는 빈칸에 들어갈 말은 쐐기 문자. 자, 쐐기 문자라고 하는 문자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바로 동그라미 5번에는 음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태음력이라고 하는 달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동그라미 6번 다신교, 바로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하는 그런 이제 영웅담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신들을 통해서 본다고 했을 때 이때 당시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여러 신들을 모시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동그라미 7번에서는 청동기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점. 자, 그래서 이 특징 자체에다가 별표 2개 쳐줍니다. 동그라미 3번에서는 바빌로니아 왕국.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함무라비 왕과 함무라비 법전이겠죠. 그래서 자, 바빌로니아 왕국 별표 2개. 동그라미 1번 아무르인이 건설했으며, 동그라미 2번 함무라비 왕. 자, 함무라비 왕이 메소포타미아를 통일하게 됩니다. 밑줄 쫙 치고 동그라미 3번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하는 그런 법전이 완성되었으며, 이거에 따르면 바로 이 법전의 가장 특징적인 사안은 복수를 원칙으로 삼는 바로 법의 원칙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신분에 따른 신분에 따라서 그 법의 적용이 차별이 두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같이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하지만 맨 마지막에 이들은 누구한테 멸망당한다고 했었죠? 바로 히타이트인들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거기에 좀 오타로 빈칸을 깜빡하고 못 썼는데, 자, 밑줄 쳐주겠습니다. 철제 무기를 가진, 밑줄 치고 그 다음에 가로 하나만 쳐져 있고 그 다음에 에게 멸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적겠습니다. 거기다가 히타이트에게 멸망이라고 적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이집트 문명입니다. 이집트 문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2번 이집트 문명에서는 등장은 기원전 3000년 전쯤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집트의 경우에는 되게 독특하게도 아프리카 지역에서 등장했었던 문명이라 볼 수 있겠어요. 자, 먼저 그 위치는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바로 나일강이라고 하는 강이 이 적도 근처까지도 흐르게 되거든요. 여기가 적도인데 이 적도까지 흘러가지고서 바로 이 긴 곳의 여러 지역에다가 바로 적도 지역에서부터 흐르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물 같은 것을 보급해주는 역할을 바로 이 나일강이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에 가장 큰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요. 이집트는 바로 여기입니다. 이 지역이 바로 이집트라 볼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지역 전부 다가 사막이에요. 사하라 사막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집트의 바로 위쪽에 나일강 하구기 때문에 북쪽에는 바로 바다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 사람이 사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해적과 같이 배를 타고서 여기까지 오는 존재들도 있긴 있었지만, 그래봤자 본격적으로 침공할 수 있을 정도로 인류의 그런 뭐라고 할까, 배를 만드는 기술이 발달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다를 통해서 이집트를 침공한다는 것은 거의 힘든 상황인 겁니다. 기껏 해봤자 이집트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세력은 바로 이 남쪽에 있었던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건 나라가 이쪽에 있긴 있었지만, 이들만 제압을 한다고 한다면은 이집트는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경우에는 외부의 침략이 거의 없었어요. 즉, 이쪽에서 쳐들어오고 싶어도 당시 여기가 요 좁은 통로, 여기서부터 이 좁은 통로만 막으면은 대륙에서부터 오는 모든 침공을 다 막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는 당시에 외적들의 침략을 되게 쉽게 막을 수 있는
지형적인 특징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막과 바다로 막혀 있는 그런 폐쇄적인 지형의 조건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외적의 침입을 좀 많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때문에 이들의 경우에는 당연하게도 이때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그런 사람들보다도 이제 좀 삶에 좀 여유가 생긴 거죠. 삶의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 세상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많이 생겼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이 이집트 지역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내세라고 하는 것은 죽은 다음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사후 세계의 중시와 또 같이 관련되어 있는데 사후 세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본다고 한다면 여기 보시다시피 파라오라고 하는 건 사람이 있는데 이 파라오라고 하는 존재는 이집트인들이 전부 다 모시고 있었었던 라라고 불리는 태양신의 아들로 생각되어지는 존재였었습니다. 때문에 이때 당시에 태양신의 아들이니까 사실상 신인 거죠. 사실상 신으로서 이때 당시에 이 파라오는 국가를 통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그리고 당연히 그 파라오가 뭔가 한마디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것이라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죽은 다음의 세상에 대해서 이제 중요시 여기는 그런 측면이 있었었는데, 당시에 이 파라오는 피라미드를 엄청나게 거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왕의 권위를 보여준다는 그런 명목이 있었던 것이죠. 때문에 왕이 죽으면 바로 이때 당시에 그 왕은 이 피라미드의 한가운데 들어가 가지고서 묻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집트인들은 나중에 언젠가는 부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죽은 다음에 만약에 사람이 다시 부활을 하려고 한다면 원래 갖고 있었던 그 몸 자체가 완벽히 보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때 당시에 이 이집트인들은 나중에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내 몸을 그대로 보존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몸을 오랫동안 썩지 않고서 유지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열심히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 중에서 자연스럽게 미이라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사람이 죽으면 겉은 좀 덜 빨리 썩는다고 하더라도 이 속에 있는 내장 같은 것들은 아주 빠른 속도로 이제 썩게 되는 게 마련이거든요.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 이집트인들은 사람이 죽게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머리를 쪼개서 안에 있는 뇌를 끄집어내서 작은 항아리 단지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배를 갈라서 그 안에 있는 내장을 부위별로 이것을 집어넣습니다. 심장이라든가 위라든가 간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집어넣습니다. 따로 항아리 옆에 여기 갖다 놓고서 이걸 잘 봉합을 한 다음에 바로 시신전부다를 방부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관에다 묻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대표적으로 이 이집트 왕들의 장례의 방식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서 바로 이때 당시에 이 뭐라고 할까 사후 세계를 중시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이 미이라가 대표적인 그 특징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는 것이겠고요. 그 다음에 이집트인들이 사후 세계에 대해서 생각을 보여주는 유물이 발견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프린트 5페이지 나와 있는 사자의 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살았을 때에 저질렀었던 여러 가지 악한 일이라든가 했었었던 선한 일들 같은 것들이 심장의 무게로 남아서 죽은 다음에 바로 저승에 가게 된다고 한다면 오리시스라고 하는 저승의 왕 앞에 불려가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보통 아누비스라고 하는 그런 신이 바로 이 사람을 데리고 가 가지고서 바로 커다란 저울 앞에서 이 사람의 심장을 꺼내서 거기 저울에다가 다는데 반대편 쪽에다 깃털을 하나 단대요. 근데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심장의 무게가 깃털보다 훨씬 더 가볍답니다. 근데 착한 일을 안 하고 나쁜 일을 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바로 이 심장이 바로 깃털보다 훨씬 더 무거워서 밑으로 내려간대요. 그럼 밑으로 내려간다고 했을 때는 바로 그 심장을 바로 옆에 보이는 그
짐승에게, 괴수에게 던져줍니다. 그러면 그 괴수는 그 심장을 먹어치우죠. 그 심장을 먹어치우게 된다고 한다면 그 죽은 사람은 심장이 없어졌기 때문에 영원히 부활을 하지 못하는 형벌을 받게 된다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은 바로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외에도 이게 바로 이제 사자에서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요. 그것을 이제 전부 다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거대한 지역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행정 같은 것이 많이 발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행정이 발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행정 문서들도 많이 만들어져야 됐던 것이고, 행정 문서를 만들려고 한다면 그 문서를 빼곡히 채워야 될 글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 이집트인들은 원래는 처음에는 그림으로 모든 것을 설명했었는데 이 그림을 점차 간략화 시켜가지고서 이른바 그림의 형태를 띈 그런 상형 문자를 이때 당시에 만들게 됩니다. 보통 이제 그림 문자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 상형 문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천문학을 통해 가지고서 농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항상 예측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거기다 또 한 가지 태양력을 여기는 반대로 되게 중요시 여겨요. 근데 이유가 왜 그러냐면 다른 강들은 범람할 때가 비정기적인데 나일강의 경우에는 굉장히 정기적으로 강물이 범람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건기와 우기에 따라서 열대지방에 바로 비에 오는 양이 달라지거든요. 건기에는 나일강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지만 우기의 경우에는 나일강에 엄청나게 비가 많이 와가지고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열대지방에 홍수가 납니다. 홍수가 나가지고 그 지역에 있었던 많은 죽은 동물의 사체라든가 나뭇잎이라든가 이런 것들 싹 다 쓸고 하구 쪽으로 내려가요. 이 하구 쪽으로 쫙 내려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기존에 있었던 강물의 통로만 가지고서는 물이 수용이 안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 주변에 이 나일강이 범람을 하게 되면서 상류 지역에 있었던 많은 이제 거름기들을 바로 이 하구 쪽에다 다 이제 펼쳐놓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벌어지느냐? 바로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노력을 해봤자 이게 농사를 질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서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게 되고 그리고 이 홍수가 끝나기를 기다리게 되죠. 그래서 홍수가 드디어 이제 끝나고 강물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면 비록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나의 농토인지 모르겠으나 이 모든 농토들은 전부 다 상류 지역의 열대지방에서 그렇게 많이 쏟아지고 있었던 엄청나게 많은 거름기들이 사방팔방으로 아주 고르게 뿌려진 상태가 되는 겁니다. 즉 강물이 자동적으로 바로 농토에다가 거름을 뿌려준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런 땅에서 뭐만 하면 됩니까? 사람들의 원래 땅이 어디 있는지만 파악을 한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씨만 뿌리면 그냥 농작물이 아주 쑥쑥 잘 자라게 되는 거겠죠. 때문에 이집트의 입장에서는 이 강물의 범람이 언제 일어나느냐가 제일 중요했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건기와 우기가 시작되는 것이 굉장히 정기적인 것인 만큼 해가 어디 있느냐가 제일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달을 이용해가지고서 농사 지는 것에 관심이 많이 있었었는데, 그런데 이집트의 경우에는 바로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농사 지는 것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태양령이 발달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피라미드와 같은 그런 거대한 이제 무덤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기하학과 그 다음에 이제 그 토지의 크기가 원래 어디 있었는데 토지의 위치가 어디 있었는지를 측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하학과 측량술이 발달하고 수학도 발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근데 거기다 또 한 가지, 의술의 경우에도 바로 좀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다시피 미라를 해부하는 과정 중에서 인간의 몸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전부 다 파악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바로 이런 부분을 고치면 됐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해부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이집트 지역에서 의술이 발달하게 되는 건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통은
중국에서 이 종이가 최초로 발명이 되었다고 여겨지는데 사실은 중국의 종이보다도 바로 이집트의 파피루스라고 하는 갈대가 있는데 이 갈대를 잘 이겨가지고서 그래서 만든 그런 종이가 이집트에서 최초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파피루스 종이는 굉장히 많은 이집트의 그런 행정 문서들을 쓰는데 굉장히 많이 쓰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이런 측면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집트 문명은 동그라미 1번 기원전 3000년경, 자, 동그라미 2번 나일강 유역에서 위치했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 2번, 자, 동그라미 2번 특징에서는 사막과 바다로 둘러싼 빈칸에 적혔습니다. 폐쇄적, 여입니다. 여의, 폐쇄적으로 장기간의 통일과 국가 체제 유지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내세적인 세계관이었습니다. 아참, 동그라미 2번 자체의 특징은 별표 2개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3번 파라오가 신의 아들의 자격으로서 국가를 통치하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일종의 신정 정치인데 메소포타미아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신정 정치라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바로 동그라미 4번 사후 세계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피라미드와 미이라와 빈칸을 읽겠습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의 이름이 뭐라고 했었죠? 바로 사자의 서. 자, 사자의 서를 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5번 상형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림 문자라고도 하죠. 동그라미 6번 천문학과 그 다음에 태양력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7번 기하학과 그 다음에 측량술이 발달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8번 수학과 의술이 발달하는 모습도 보여주죠. 그리고 마지막 동그라미 9번 바로 파피루스 종이를 사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바로 이제 프린트 6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한번 붙여봤어요. 자,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